먼저 중국에서 지금 어린이 폐렴 환자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TV에 보면은 막 병원에 막 엄청나게 그 애들 있고 막 복도에도 누워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 이게 무슨 폐렴인가요? 일단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네. 일단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원래 소아나 젊은 청년들에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한 4에서 7년 주기로 유행을 하는 건데 어허, 이게 재밌네. 중국에서 이제 한 여름 때부터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서 그 환자가 급증했고 이제 뭐 독감이나 이런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도 같이 유행을 하면서 아마 의료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 일단은 다행히 이제 어떤 변종 바이러스는 아니다. 그리고 네. 마이코플라즈마인데 이거는 왜 4년에서 7년마다 유행해요? 보통 일반 독감은 1년마다 유행하는데. 네. 얘는 굉장히 늦게 주기가 굉장히 기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보통 4에서 7년 정도 유행을 한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보통 3, 4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왜 이렇게 길죠, 그게? 네, 그 기전은 잘 솔직히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나와 있지는 근데 않은데. 이제 역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3년에서 4년마다 네. 한번 마이코플라즈마가 돌더라. 네.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바이러스예요? 약간 이거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정도라고 아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균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세균에 가까운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세균치고는 크기가 굉장히 이것도 그러면 작아서 호흡기나 잘 이런 다릅니다. 그 손에 오염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원래 증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은 일반적인 감기랑 처음과는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 뭐 가래, 콧물, 목 통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할 경우 이제 폐렴으로 진행을 하면 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그리고 지속되는 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일반적인 아주 뭐 감기 세게 앓거나 폐렴 초기 증상과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증상으로 초반에는, 구별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좀 애들이 많이 걸리나 보죠? 애들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거는 바이러스랑은 조금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라는 거는 있으면 이건 무조건 나쁜 녀석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세균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체계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 못했고 특히나 뭐 학교, 어린이집 아니면 이제 젊은 청년 같으면 군대 같은 이런 밀집 시설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전염이 잘 돼서 그렇게 소아나 이제 젊은 청년들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마이크로플라즈마가 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감염된 아이들이나 이제 한국에 방문한 방문객을 통해서 국내로도 퍼질 수 있지만 네.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마이크로플라즈마가 유행하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 기사 나온 거를 보니까 다시 이제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이야기를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말과 비교해서 11월 달에 한 2배 정도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질병청 보고에 따르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행했던 게 2019년도였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해서는 아직은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이 폐렴의 특징이 이제 겨울에 좀 심하게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경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게 이제 뭐 열나고 뭐 기침이 있을 때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이게 간이 테스트가 있는데 네. 이거 마이크로플라즈마 어떻게 진단해요? 이것도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고요. 뭐? 일단 혈액 검사로 할 수도 있고, 아, 진짜? 네, 오. 가래 검사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간단하게는 비인두 검체, 그러니까 코나 이렇게 목 쪽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 만약에 가래가 있다면 그걸로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가래 검사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감염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족 누가 이제 마이크로플라즈마 감염이 있을 때 가족끼리도 옮겨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럼 격리시켜야 되나요? 격리야.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문제는 소아에서 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를 어떻게 격리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어렵지. 문제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걸리면 뭐 어린이집 등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족 내에서 격리하는 건 한계가 있겠고, 근데 다만 좋은 점은 이게 소아에서는 보통 소아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에서 이 균들이 많이 이렇게 보통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면역이 좋지 않아서 한 80% 정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어른들은 이제 면역이
튼튼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한 40% 정도로 이게 떨어져서 네, 괜찮습니다. 좀 괜찮다고. 중증도도 심하지 않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는 전염력은 좀 떨어지는 거군요. 네, 네. 다행인 거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아주 엄청나게 유행하는 마이크로플라즈마가 설사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더라 하더라도 확 퍼지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은 있군요.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왜냐면 2019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변이종이 조금씩은 생겨요. 아니 마이크로플라즈마도 변이종이 생겨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이지만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빠르게 변이가 생기진 않지만 그렇게 몇 년에 한 번 주기로 조금씩의 변이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렇지만 어쨌든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면역이 약한 소아나 뭐 노약자도 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오래 가면은 폐렴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네. 어떤 위험 그룹이 그런 게 중증으로 빠질 수 있나요? 쉽게 생각하면 뭐 면역 저하자 아니면 항암 치료로 받고 계신 분들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가장 흔한 거는 나이 팩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네, 나이 요즘 이제 뭐 다 이제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저희 의학적으로는 이제 노인의 기준이 65세입니다. 많이 젊죠. 그래서 고령자. 네, 그래서 폐렴이 되게 많이 흔하게 들어보셔가지고 이게 별로 위험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폐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을 입원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외래에서 봐도 될 정도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에 65세인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나이 합니다. 들어서 약간 폐렴이 딱 비치면은 일단 안 되겠다. 위험하다. 네. 그렇게 입원하자. 예, 그런 고려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당뇨, 그리고 뭐 심장 질환, 아니면 만성 폐질환이나 간,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모두 다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아이들의 경우 이제 뭐 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감기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 말고 이거 마이크로플라즈마 감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좀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봐라. 예, 특징적으로 이대 목동병에 가봐라. 특징적으로 네, 조금 느려요. 일반적인 감기라면 이제 나을 때쯤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상이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는 늦게 생기고 늦게 좋아집니다. 이게 배양 기간만 거의 1, 2주예요. 천천히 가는 예, 천천히 늘어서 천천히 낫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증상이 빨리 이제 나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좀 오래 갔다 싶으면은 꼭 가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않거나 좀 처진다거나 아니면 숨 쉴 때 쌕쌕거린다거나 좀 숨이 빨리 쉬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게 있으면은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도 아닌 그 중간 형태라고 그랬는데 그럼 치료제는 있나요? 예, 다행히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뭐예요? 치료제? 뭐 써요 주로? 일단은 1차 치료제는 마크롤라이드라는 계열의 항생제가 일단 있고요. 항생제로 써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제도 아직 있어서 퀴놀론 제제라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지금까지 2019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당시에 검사를 해봤더니 그 마크롤라이드 내성인 환자가 이것도 내성이 생겨? 네, 내성 있습니다. 독한 놈들이네. 78.5%가 나왔어요. 와. 예. 그러면 이게 그걸 써도 안 듣는다는 얘기, 안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2차는 뭐 2차도 있겠지. 네, 2차가 있어요. 2차.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요. 근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데 사실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혼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생제 치료의 내성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열이 나는 기간만 좀 더 길어진다 뿐이지 이게 뭐 사망률로 이어진다던가 아니면 입원율을 증가시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이고요. 어르신 경우에 좀 얘기가 다른데 어르신들은 이제 큰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른들은 그 2차 약제가 굉장히 잘 들어요. 내성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기가 하나 있다는 게 의사 입장으로서는 좀 든든하죠. 아직 내성이 없다는 거는 이제 현재까지고 네. 또 올해 거 나중에 조사해 보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플라즈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크로플라즈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더라도
아주 너무 이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폐렴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게 보통 왜 나이 들면 암보다 폐렴이 더 무섭다 이러잖아요. 아, 네. 실제로 사망률이 굉장히 막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매일 폐렴을 보는 환자다 보니까 아, 그래요. 폐렴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아, 흔하고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어.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암 환자분들께는 제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폐렴 환자는 오늘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직장 나가서 근무하시고 하셨던 분이 한순간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환자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보호자들도 이제 안 돼요. 악화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악화되는 네, 그럴 수 거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 사람의 면역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 네. 자, 그럼 폐렴은 이제 그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폐렴은 어느 형태입니까? 그래도 폐렴은 세균성 폐렴이 가장 흔합니다. 흔해요? 네. 바이러스성 폐렴 요즘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가장 이제 문제였었는데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의 가장 문제점은 이제 치료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폐렴까지 번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흔치는 않고요. 세균성 폐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것입니다. 그 세균성 폐렴에서 이 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그 세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데서 오나?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폐렴을 일으키는 균은 정말 많아요. 네. 예, 수백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이제 흔한 게 폐렴구균이라는 거거든요. 폐렴구균. 네, 어르신들은 이제 폐렴구균 백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균이고 이제 심한 경우 한 30에서 한 50% 정도의 원인균이 될 수 있는 이 폐렴균은 어디에 존재해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 잘 볼 수 있고 이거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코 이런 데도 코에. 이렇게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코나 이렇게 인두 여기에 묻어서 그냥 살기도 하거든요. 문제를 일으키지 이 안에 않고. 살기도 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쩐지 여기 좀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네. 이게 폐로 들어가서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증식이 돼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폐렴구균을 내가 정말 피해야지 이제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그럼 항상 사는 건 아니니까. 폐렴구균을 보균자라든지 폐렴구균 때문에 지금 폐렴 앓고 있는 사람을 접촉했을 때도 옮겨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야, 그 폐렴구균이 전체 현재 어르신들 폐렴의 약 절반 정도 차지하나요, 그러면? 네, 그건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른데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왜 폐혈증이라고 있잖아요. 네. 폐혈증이 오는 가장 흔한 원인도 폐렴인가요? 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네, 폐혈증 무서워. 무섭죠. 엄청 무섭습니다. 그 네. 사망률 거의 절반 넘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 폐렴이 악화되는 속도를 보면은 대략 알겠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기 흔히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감기에서 이 사람은 지금 폐렴 단계로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뭐 병원을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폐렴에 감기를 으스시는 몸살 앓는데 이건 폐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네. 사실 이게 중요해. 감기 증상도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대부분의 흔한 이제 감기는 보통 이제 목이 좀 아프고 기침, 콧물 이런 정도가 나는데 이게 폐렴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기침 가래가 더 좀 심하게 나는데 열이 오래 가요. 열이 그래서 세게 납니다. 어른들은 38도 이상 열이 나면 이건 진짜 좀 열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감기는 그 정도까지 열이 잘 안 나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열의 기준은 이제 시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7.7도 넘으면 열이 난다. 이렇게 무조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 38도와 37.7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근데 보통 38도가 넘어가는 게 한 이틀, 3일 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폐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기침을 많이 해서 가슴이 아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기침을 정말 세게 해서 갈비뼈 부러지면 이제 아프실 텐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그냥 흉통이 좀 있다 하면은 그거는 폐에 염증이 있어서 이게 아픈 것일 수가 있어요. 숨이 차면 조금 늦은 걸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차면 이미 이제 한참 진행된 거네요. 네, 그래서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체온을 그냥 집에서 재는 그 체온 측정기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뭐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귀에서 측정하시는 게 제일 근데 좋기는 하여튼 하세요. 그런 거 있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집에 체온계가 꼭 있어야겠다. 네, 있으면 좋습니다. 가정기. 그래서 네. 자기가 무슨 감기 걸렸을 때 한번 계속 측정해서 38도 넣으면은 네, 일단 폐렴 의심하고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좋고. 네, 네, 그다음에 감기라는 게 보통 3, 4일 이상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감기가 약 일주일 이상 간다. 네, 그러면 또 폐렴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일반 감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특히 열이 진짜 오래 간다. 열이 오래 기침가래는 간다. 감기도 오래 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특히 뭐 비염이 원래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기침가래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열이 이게 보통 감기면 하루 이틀 사이에 떨어지거나 이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아무리 해열제를 먹어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으면 이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보통 이제 뭐 감기가 있고 몸살 기운이 있으면 막 타이레놀 사 먹잖아요. 네, 그럼 열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폐렴이 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열로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열제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바이러스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우리 면역이 보통은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 사이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이제 안 먹는 시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폐렴이 생기면 이건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증식을 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아무리 먹어도 열이 계속 나요. 예, 그렇게 되니까 다른 점이죠. 네. 이제 올라온 질문 중에요.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그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오늘 미세먼지 굉장히 나쁜데.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바이러스나 그러니까 세균의 증식을 좀 돕나? 미세먼지가? 네, 미세먼지 그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폐렴이 생기는 위험 인자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도 있었지만 이제 만성 폐질환 환자나 이제 뭐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거든요. 환자분들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미세먼지 있는 날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세먼지 있는 날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이제 네. 빨간 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가 균 같은 것들이 이제 사실 이 기도라는 거는 열려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부터 폐까지 사실 이게 뭔가 막아주는 게 없어요. 예, 막아주는 게 없는데 이제 미세먼지가 많거나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거나 이러면 이런 방어 체계들이 굉장히 쉽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만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감염에도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이제 폐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타이달 볼륨이라고 한 번 들이마시는 약 300cc 정도 들이마시잖아요. 그거를 네. 1분에 약 20몇 회 하면은 네. 우리가 진짜 들이마시는 공기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물이야 뭐 네. 하루에 2리터 마신다고 치지만 이 네. 공기의 양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 안에 미세먼지가 있든지 바이러스가 있든지 세균이 있든지 이러면은 다 이게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도라지가 기침에 좋다는데 도라지가 기침에 좋은 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많이 물어보죠. 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도라지, 뭐 꿀, 음. 맹문동 뭐 이런 것들 맞아, 맹문동.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검증되진 않았어요, 사실. 이게 또 저희 호흡기 학회에서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들의 효과가 있는지 문헌 검색을 해서 이번 책자도 하나 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재밌네. 네,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게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서양 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저희는 현대의학. 네, 보통 현대의학,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런 도라지 같은 거는 그런 임상 연구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 환자들이.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네. 뭐 집단적으로 막 네. 수만 명을 대상으로 도라지를 매일 먹는 사람하고 도라지 전혀 안 먹는 네. 사람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폐렴 발생률을 비교해 봤을 때 뭐 네. 이런데 그런 연구를 누가 해? 그게 좀 어렵죠. 네.
근데 근데 다만 이제 도라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제 뭐 에페드린 뭐 약간 왜 무슨 그 에페드린인가 뭐 기침을 살짝 누그러뜨리는 성분 네, 뭐 네. 그런 성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기침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아니 그 기침을 가라앉히는 아주 확실하게 입증된 약들이 있는데 네, 네. 그걸 그 약을 효과적으로 빨리 먹는 게 낫지. 네. 도라지가 좋다고 도라지를 뭐 가마채 삶아 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도라지 차 같은 거 평소에 먹고 이러면 좋으면 네. 되겠지 뭐. 네. 근데 그 이 민간요법을 호흡기 내과학회에서 이런 민간요법을 조사한 적 있어요? 네, 최근에 발간을 했거든요. 구글에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네. 네,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중요한 얘기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요새 이제 마스크를 잘 안 쓰는데 네, 확실히 마스크를 쓰는 게 자기가 마스크를 쓰는 게 이런 호흡기 질환 감염 예방에 당연히 좋겠죠.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그러니까 보이죠. 네, 자기가 남한테 전파시키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남한테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네? 지금 병원에서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네, 마스크 씁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병원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열심히 마스크 쓰니까. 네, 오히려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네, 위험한 거지. 네, 자, 이 폐렴 중에 그 비전형적인 폐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뭐예요?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게 다들 폐렴하면은 당연히 기침, 가래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치매나 아니면 뇌졸중, 뭐 이런 파킨슨 질환처럼 신경학적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된다든지 헐, 그렇게 해서 그냥 병원 실려오시는 분들도 무섭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입맛이 좀 변할 때, 예, 식사를 잘 못하신다,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을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폐렴이 아닐까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침 가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런데 기침가래 없이 약간 입맛 없고 기운 없어 병원에 왔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폐렴이 딱. 네, 와, 네, 그런 경우는 예후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럼 완전 그래도 위험하다. 레드. 예,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상을 그냥 입맛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시기를 놓치시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은 금방 이만큼 하고 치료 끝났을 거를 이만큼 병을 키워가지고 하시니까 이야. 이제 오래 걸리고 중증도로 진행을 하고 이런 경우가 그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맥박도 좀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맥박. 맥박이요. 네, 요즘에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네, 나이 들면 네. 증상이 아주 모호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맥박이 빨랐는데 가봤더니 폐렴인 경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체온이 살짝 올라서 맥박이 빠를 수 있는 거죠. 네, 뭐 열이 오르면 누구나 맥박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부정맥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부정맥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이제 그 수많은 폐렴 환자를 보셨지만 이게 약간 계절별로 좀 차이를 느끼나요? 어떤? 네. 겨울은 어때요? 겨울이 저희 이제 호흡기 내과의 가장 시즌이죠. 확실히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겨울에 많구나. 많죠. 네, 왜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겨울이 아무래도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렇게 환자분들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추운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건조한 것도 굉장히 큰 팩터거든요. 건조. 예, 그러니까 그 경기 중에 그 습도도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게 집안 환경도 굉장히 건조해요. 저희가 이제 방어 체계가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숨을 쉬면 폐까지는 다 열려 있는 공간인데 거기 방어 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섬모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지를 따라서 보면은 아주 가느다란 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균이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밀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게 건조하면 걔네들이 딱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돼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게 섬모가 딱 건조해지면 안 움직이는구나. 네. 어? 그래서 이게 원래 바이러스로 팍팍 내보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털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애가 안 움직이니까 바이러스 잘 들어오구나. 네, 네. 아, 그러면 실내 공기가 이제 뭐 외부 공기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실내 공기라도 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적당한 호흡기내과에서 권유하는 거는 방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건 가습기 쓰는 게 제일 근데 좋죠. 가습기도 네. 이렇게 다른 어떤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은 가습기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습기 자체가 또 약간 자극을 줄 수 아, 있다. 네, 네. 어? 이게 자연적인 습도를 올리는 게 아니다 말이지. 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가습기 못 쓰게 해요. 그래요? 예. 아, 여기 아산병원 별로 아니야. 맞아. 어떤 교수님이시죠? 근데 고인숙 교수님은 가습기 네. 못 쓰게. 아, 네. 아마 예전에 그 가습기, 가습기 사건도 예, 사건 있었고, 때문에 그러실 것 그다음에 같아요. 가습기가 유발하는 약간의 그 뭐랄까 열감? 네. 뭐 그런 증상 아주 과민성 그런 증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대. 그리고 이제 가습기가 특히적으로 이렇게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거기서 균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게 또 레지오넬라라는 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데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쓸 거면 정말 세척을 매일매일 잘 하시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 막 열로 데우는 가습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그런 온도에 좀 많이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좋지는 않겠죠. 아, 예, 그래서 또 제 환자분들 중에 폐렴이 굉장히 자주 생기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야, 그래서 이거 약간 흥미로우려고 그래. 예,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뭐 자기는 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는 게 취미인데 갈 때마다 숨이 찬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목욕탕 가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거죠? 목욕탕에도 이제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런 습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들이 잘 살 수 있어서 사실 폐질환 환자에게는 그런 공중 목욕탕이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사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올라가도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네, 환경이 네.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적절한 습도 네, 대략 약 40에서 60%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가습기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네, 집에 가습기를 안 쓰는데 가능 안 쓰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건 같은 거에다가 네. 물적 써서 네. 이렇게 좀 말리는 식으로 네. 하는데 약하긴 해. 이게. 가습기 확실하긴 한데 가까이 그러면 가까이 두시고. 집에 가습기 써요? 아, 가습기에 저도 근데 수건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간편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습도를 올리는 네. 방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라이브 질문인데요. 자, 임신부인데 폐렴이 의심된다. 이런 네. 경우에는 처방 약을 쓸 수가 있을까 이런 거 걱정이네요. 네,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신부인데도 약을 쓸 수 있는 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임산부들이 저희가 가장 이제 치료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이게 진단이 진단이 안 굉장히 되는구나. 명확하게 나오는데 임산부들에게서는 엑스레이 찍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보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치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폐렴을 방치해가지고 아니면 뭐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방치돼서 그게 심하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조산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실 거로 권고드립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임신 상황에서는 좀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니까 떨어지죠. 네, 폐렴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네, 높다고 봐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 소금물로 양치를 하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소금물이요. 네. 아, 그 외에 네. 가면은 막 소금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나는 뭐 그게 정말 효과 있을까 싶은데 네, 네. 이게 과연 이 구강을 소금으로 한다는 게 효과 있을까요? 우리 구강에는 균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구강 내 세균이 많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렴균 같은 것들도 여기 모관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강 위생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가끔씩 요즘 특히나 이제 연말이니까 뭐 술 드시고
잘못하면 길에서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도 좀 있고 하신데요. 그랬을 때 이제 구강 내 세균 같은 것들이 넘어가서 폐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위생을 청결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러니까 소금물도 그런 어느 정도의 항균 효과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간호부에서 이제 보통 이제 폐렴 환자들이 있으면 구강 간호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도 경우들이 있어요? 있어요. 오. 그래서 소독제로 훌륭하다. 했을 때, 그리고 생리식염수도 이제 소금물이에요. 그런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소독을 했을 때 둘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근데 대신에 진짜 뭐 굵은 소금으로 입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권고드리지는 않고 그냥 조금 저용량의 부드러운 그냥 소금물 정도로 이렇게 가글링 하시는 거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그 운동이 면역 효과를 주긴 하는데 겨울이라도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예, 운동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 D가 보통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생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겨울이면 아무래도 실외 활동이 잘 없고 해도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있으면은 우리가 폐렴이 중증도로 진행하고 그리고 사망하는 거에 있어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오,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아, 이거 내용이어서 중요하네. 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쏘시고 거기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런 미세먼지 없을 때 그랬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또 이제 비만 너무 이렇게 살이 많으신 분들 비만 세포에서는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내가 요즘 뭐 겨울이어서 운동 안 하고 집에서 먹기만 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비타민 D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왜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기가 한번 뭐 폐렴에 걸렸거나 좀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타민 D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해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비타민 D 농도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네. 비타민 D 주사도 좀 놓기도 하나요, 그러면? 주사로 넣을 수도 있지만, 네, 비타민 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햇빛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 뭐 우유나 아니면 멸치, 뭐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것보다 영양제 맞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식습관이나 오케이. 생활습관 교정으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면역 증강제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폐렴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네. 볼 때 보면은 이제 아주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이렇게 살에 들려서 네. 오셔서 이게 이렇게 폐렴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흡입성 실제로 이제 요새 고령화돼서 많이 보시나요? 어떠세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게 흡입성 폐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최근에 뭐 구토를 하셨다거나 이렇게 사례가 자주 걸렸다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봤을 때 그 특징적인 그런 병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흡입성 폐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만약에 뭐 구토를 했다든지 네. 그다음에 아니면 평소에 자꾸 사례를 걸린다. 네. 그랬을 때 몸이 좀 으시하고 이럴 경우에는 네. 이런 이 흡입성 폐렴. 네. 그러니까 뭐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서 네. 침이나 이런 것들이 폐로 들어가서 네. 생기는 폐렴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실제로 지금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환자를 보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특히 신경학적 질환, 그러니까 뭐 뇌출혈, 뇌졸중, 파킨슨, 뭐 치매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중증 환자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삼키는 게 참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례가 걸려서 기침을 한다는 거는 반사의 반응이에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지 말라고 기도에서 열심히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일부는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어가지고, 네.
사실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살에 자주 걸리신 생기면 분들 오세요. 그냥 네. 단순히 내가 살이 잘 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이 전체적인 삼킨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열이 있다 그러면 흡입성 폐렴도 의심하시고 네, 네.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네요. 네, 네.